네, 안녕하십니까. 30년 전인 1985년 3월 2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즉 민통연이 탄생했습니다. 민통연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로 후유증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민통연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멀리 계신 우리 방용석 장관님이십니다. 네, 우리 방용석 장관님은 15대 의원과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해찬 의원님,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지의 의원님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원 이사장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셨고 지금 한국 DMZ 평화재단 이사장님을,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을 지내고 계십니다. 30년 전인 85년 또 87년 이때 민통연의 직책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민통연에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부문운동 조직이 있었고 지역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전 부문운동의 노동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단체는 한국노동자복지협이라고 하는 한국의 최초로 법의 노동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님. 예, 저는 민통연에서 정책실 차장 역할을 해서 주로 민통연에서 나오는 성명서라든가 거기서 내던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 간행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재 의원님. 네, 저는 민통연 민족통일위원장을 하고 지역은 서울민통연 의장. 네, 그러셨죠. 네, 저는 방명석 위원장처럼 우리 이제 농민운동 가톨릭 농민의 사무국장이고 민통연에서 이제 상임집행위원. 별로 끝바로 놓고 이제 심부름할 건 많은 그런 직을 했었습니다. 저 민통연 하면 6월 항쟁이고 6월 항쟁하면 직선제 개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985년 11월에 민통연이 민주헌법쟁취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헌 투쟁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를 보면 굉장히 다정다기한 구호가 나왔어요. 재헌의회라는 것도 있었고 학생운동에서는 삼민헌법도 있었고 또 파쇼헌법 철폐 여러 가지 그 위상이 다른 그 슬로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민통연은 민주헌법 쟁취를 하면서 또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공감대를 마련했는데 그 당시 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거나 또는 다른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체제였었는데요. 이제 7년 임기가 끝나갈 그 무렵인데, 전두환 체제가 연장을 하려고, 이제 독재를 더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고, 그래서 그때 대중적인 슬로건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 학생들이나 노동운동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슬로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통연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운동을 하는 단체고, 여러 시민단체나 종교인단체들도 많이 같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민주헌법을 슬로건으로 잡자 해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좀 이견은 없었습니까? 약간의 견해 차이들은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아까 말한 지역단체가 있고 이제 직능별 단체가 있는데 부문별 단체가 있는데 그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학생운동이나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이론은 없었습니다. 정성원 이사장님,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보니까 물론 이때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국본 시절에 그 헌법 개정 특위 그쪽 일을 좀 관여하셨었죠? 그때는 좀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그때는 이미 이제 6.29 이후니까 구체적으로 개헌에 이제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 5명을 이제 국본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직선제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경제 쪽으로 해서 토지 문제 그런 걸 좀 얘기했는데 그 고집은 안 했죠. 괜히 그 고집하다가 직선제까지 좀 물을 끼얹을 것 같고 그래서 고집은 안 했는데 조금 지나놓고 보면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만 사회경제적 그 조항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아까 이해찬 그 당시 이제 정책실 차장께서 그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좀 아물아물한데 대중적 구호, 대중들이 그 합의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거가 대세인 것만은 분명했고 그래서 하여튼 뭐가 그 당시 대중들한테 제일 많이 먹혔나 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 동장부터 대통령까지 우리 손으로 라는 구호가 제일 많이 네. 쉽게 먹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장 동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우리 손으로. 네. 그 구호도 맞으면 민통년이 중심돼서 만든 구호였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때는 이제 전대 학생들은 네. 재헌의회를 구성하자는 거 막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민민투 계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재헌의회를 했었죠. 구성하자고 나오니까 정부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견해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정책실에 있으면서 그런 이념 구호를 갖고는 대중한테 호응을 못 받으니까 그걸 뜻하는 재헌의회를 뜻하는 게 바로 읍면장부터 대통령까지 우리가 직접 꼽자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걸로 이제 대중적 슬로건으로 바꿔가지고 학생들을 설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과 우리 제야단체, 시민단체의 이 대중들을 바라보는 관이 좀 많이 그때는 달랐던 거죠. 네. 전두환 정권이 아까 우리 이해찬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재집권을 하려고 했잖아요. 임기 7년이 끝나고 또 7년 하는데 그게 이제 간선제니까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호언철폐 직선정치 이게 주로 주 구호였지. 그때 뭐 주 구호가 이제 호언철폐 직선정치. 네. 그게 넉자씩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게 아마 그때 우리가 민통년에서 만든 거죠. 만든 구호죠. 네. 네. 그것이 아마 나중에는 학생들도 전체 그 구호로 통일돼 갖고 우리가 6월 항쟁할 때. 6월 항쟁할 때 슬로건이 이제 민주화법 쟁취는 이건 이제 우리 간판이고 그 구호는 이제 호언철폐 직선쟁취. 직선쟁취였죠. 본격적으로 86년 그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부터 시작을 해서 쭉 부산, 뭐 광주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당시 대구에서도 한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규모 그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놀라운 일인데 이제 그걸 그 공간에서 같이 말하자면 민통년을 비롯한 제야단체, 사회단체들도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개헌투쟁을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5.3 인천 사태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구호의 수준이나 또는 이 초점도 많이 좀 다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야당과 그 당시 신민당이겠죠. 신민당과 좀 갈라지는 그래서 신민당은 그 당시 개헌특위로 좀 들어가게 되고 또 전두환 정권이 당시 좀 막 탄압을 하게 되면서 민통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기록에 나와 있던데 5.3의 그 당시 5.3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다 인천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84년도부터 제야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복지. 한국노협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84년 말부터 85년 초까지 노동운동 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다시. 근데 그게 전부 비합법적인 비공개 단체였었어요. 그러니까 민통년 같이 사무실 내고 사람 얼굴 내고 이름 내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은 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5.3 인천 사태 때 크게 두 군데에서 이 투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민통년이 자리를 잡고 투쟁을 했고 노동운동 비공개적인 노동운동 단체들 중심으로는 이른바 선호련이라든지 인노련이라든지 인민노련이라든지 인노맹이라든지 이러한 이념적 노동운동을 해왔던 그런 단체들은 동적으로 해서 과격한 그 운동을 더 진행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개헌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인 노동운동 단체와 민통년이 중심으로 하는
개헌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한 건 별로 없어요. 어쩌면 그 신민당의 개헌 한판식이라고 하는 계기를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민통년도 들어오고 그런 그 노동운동 단체도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들어왔던 거네요. 크게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졌다. 두 부류. 그래서 말하자면 집회도 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 5.3은 주로 이제 민통년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개헌 그 운동을 이제 하는 차원이었고, 이 선호련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거기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판을 벌린 거죠, 따로. 근데 이제 그 판이 원체 커지면서 말하자면 경찰이 진압을 하게 됐는데, 주로 거기는 이제 노동자라기보다는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거기가 이제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거고, 이 지금 우리 방 장관님 계신 노엽은 그건 노동자들, 원풍모방이라든가, 어디지? 이총각. 70년대 민주노조에 왔던 네. 그분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노엽이고 그랬죠. 예, 원래 그 민통년 우리 장충동 거기서 5.3 인천 그 운동에 참여 부분을 두고 토론 오래 했죠, 우리가. 뭐 각 부문단체 오래 하다가 주관은 인천 민통년이 주관을 하기로 하고 참여는 이제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참석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때 민통년에 가명되어 있는 단체들은 민통년 전체의 우리 약속 이런 걸 지켜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일부 학생단체나 노동단체, 민통년에 가입 안 한 단체들이 또 자기들 깃발 들고, 인천 5.3 운동에 참여를 해갖고, 판이, 상당히 이게, 민통년 깃발 아래 참여하는 팀들은 통제가 이제 우리가 가능했고, 근데 그때 이제 학생운동 조직이나 일반 이제 사회단체, 노동운동단체, 민통년 비가명 단체들의 조직은, 그러니까 말하면 훨씬 더 이게 좀 전투적이었고. 뭐 여하튼 그런데 5.3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고조되어 가던 개헌 어떤 흐름, 운동이 한번 꺾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탄압이 들어오고, 이제 그 와중에서 뭐 건대 사태도 일어나고, 그해 말이면 11월 18일로 돼 있던데, 민통년 사무실도 폐쇄를 하고, 해머 들고 와서 뭐 용접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을 보니까 우리 이재호, 이해찬 두 의원님도 그때 수배를 이렇게 받게 되던데, 5.3 끝나고 그때 고한정국이 이제 형성되면서 고한정국이 대대적인 민주운동 탄압몰이로 나갔죠. 나가서 민통년 사무실뿐만 아니라 5.3에 참가했던 각 단체 사무실 거의 폐쇄하고 각 단체 대표들 뭐 수배하고 구속하고 하여튼 5.3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 탄압에 나섰죠. 나선 게, 그러고 이제 5.3을 필요 이상으로 또, 과대, 자기네들이, 가격성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자기네들 했겠죠. 탄압 목적에 사실상 과대 이렇게 정부가 홍보를 했지.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마치 꼭 무슨, 혁명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한정국이 그때부터 조성된 거죠. 그리고 또 민통년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전투적인 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빌미가 좀 된 측면이 좀 있었겠죠. 인천 투쟁이 있고 난 이후에 노동운동 단체가 거의 다 활동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없었어요.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연락처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엽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노엽은 사무실이 유지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노엽에 두 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현장 조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위에 상층부 조직이 있는데 상층부 조직의 이사장이 지학순 주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가톨릭이라서 거기는 이제 못댄 거 아닌가 거군요. 싶어서 민통년에서 이런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성명서 만들고 그럴 때 노엽의 사무실을 많이 활용을 한 이유가 그래서.
대방동에 네.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대방동. 네, 대방 연립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풍모방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네. 연립주택을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네. 집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서울에 왔다가 네. 거기서 자고 먹고 이제 네. 하기도 하고, 거기가 일종의 사무실 겸 뭐랄까 그 피신처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피신처를 좀 이용을 하셨군요. 아, 그때 우리 네. 저녁에 늘 모일 때가 그게 대방동이요. 네, 대방동. 301호 아닌가? 근데 뭔 일자가 들어? 101호. 101호인가, 101호. 101호지. 그 대방, 나도 안 그래도 그게 영등포 어딘데 이 생각이 나서. 거기가 이제 그 결혼 안 한 여성 노동자들 네. 이런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네, 그랬으니까. 네. 그분들 고생하셨겠네요. 네, 오는 그렇죠. 손님들 저 뒤치다거리 해주느라고. 네. 아, 고생했죠. 5.3을 계기로 해서 공안 정국이 몰아치고 그래서 약간 반합법적인 상태로 그래도 민통님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정말 두 분 수배당하시고 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해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때 뭐 이 전설적인 이야기로 포니2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한번 그 당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통년이 사무실이 폐쇄가 되고 네. 사무실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때 또 간부들이 많이 구속이 돼 있었습니다. 86년도 되면은 그렇죠. 간부들이 누구죠? 문익환 의장님도 그때 예, 5.3 직후에 구속이 되신 구속돼 거죠. 여러 명들이 구속돼 있고 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무실이 폐쇄되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서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광장 서점에서 서점. 네. 책 나르는 차가 이제 있어요. 그걸 이제 오전에는 서점에서 쓰고 오후에는 제가 몰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무실처럼 그 이제 활동을 했죠. 활동을 하다가 뭐 큰 자동차 사고도 날 뻔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차가 하나 있으니까 유인물 같은 거를 그 당시 형사들이 승용차가 없을 때니까 제 차로 이제 뭘 유인물 같은 거 실어 날리면 쫓아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청계 상가 그땐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가서 유인물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서 난 빠져버리면 거기 올라가서 농성하던 사람들 뿌리고. 고가 위에다가 부려놓는 예. 거군요. 야, 그래도 그러니까, 형사들이 자기도 자가용이 없으니까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활용을 했고. 네. 또 한 번은 같이 피신을 하다가 그 원풍모방 출신 노동자가 하는 그 보신땅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네. 그럼 바로 길 건너가 파출소라. 바로 길 건너가. 아하. 우리 여기 사고가 났는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4명이 다 잡힐 뻔했었어요. 네. 나하고 그러니까 시국 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저기. 네. 정선순하고 김정환이하고 4명이 한꺼번에 일망타진될 뻔했었어요. 그때 저 시인 김정환. 네. 네. 저희들이 그 전에 85년에 이제 소몰이 시위를 이제 전국에서 그렇죠. 20군데, 30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글쎄 그게 전 고이듬의 그 6월 항쟁 때도 상당히 그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네. 이제 교훈이라고 보고 이 86년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9월 1일에 그때 우리나라 농업 그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상징적으로 양담배 시판이 허용되는 날이라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그때는 그냥 고생이라고 생각들을 안 했어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고 바쁘긴 무진장 바빴죠. 그리고 가톨릭 농민의 회관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를테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기 쉽고 약간의 그래도 방어력이 좀 있는 좀 조직이니까 그 당시 뭐 형사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치다거리는 좀 컨셉이에요. 전국 모임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농민 조직이라는 게 그 상당히 현실을 중시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5.3의 일부 그 노동자들처럼 아주 확 앞질러 가는 그런 거는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뭐 수배당한 사람들 다 이제 잠적하고 그 사람은 주로 가톨릭 농민회에서 대전에서 많이 모였죠. 대전, 서울서 대전이 또 그 중심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많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대봉동 숙소 거기 주로 모이고 이제 그러니까 연결을. 그런데 그때 우리 예찬 의원이 하여튼 정보가 제일 많았어요. 폰을 몰고 다녀서 그런지 하여튼 모이면 그때는 이제 뭐 공식 회의든 비공식 회의든 회의하면 항상 정세 보고를 먼저 듣고 하니까 그건 우리 이제 정책실에서 이제 맡아서 쭉 하니까 아주 그때부터 정세 보고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대책 세우고 그런 회의를 했으니까. 그 정세 분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무슨 별도의 취재원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취재원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대개 이제 우리 경험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대개 이제 경험상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민통년은 비교적 이제 뭐랄까, 형사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했어요. 사무실 폐쇄되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정보부죠. 이제 안기부에서도 이제 나오고, 치안본부에서도 나오고 경찰서에서도 나와가지고 민통년 사무실의 밑에 1층에 이제 분도회관이라는 건물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건물 1층에 그 커피숍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합니다. 아침 9시면은.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게? 출근을 거기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수사 파트도 나오고 정보 파트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주로 이제 박계동 의원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했는데 나도 이제 좀 눈치를 좀 보려면은 가서 커피 얻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편은 그런 수사기관 정보는 그 사람들 통해서 얻고 또 이제 다른 정보는 기자들이나 여기를 통해서 얻고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일종의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경찰들도 자기들도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조금씩은 또 만나야 되고 알려줄 테고. 근데 만나보면 수사 파트하고 정보 파트가 서로 경쟁이 있어요. 그 안에서요. 왜냐면 수사 파트는 가능한 한 안 잡혀오길 바래요. 자기가 수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정보 파트는 첩불에도 막 날린다고요. 왜냐면 자기가 뭐 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서로가 손발이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민통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노동 쪽의 의견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짜는 대로 그냥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개원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민통년에서. 결국 서명을 쭉 했는데 거기에 한국노협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다 사인하신 겁니까?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노동자들이 사인하고 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했다고. 그러면 체포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체포될 거라고 각오하고 한 거니까 뭐 잡아가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지식인들 중심으로 정치인들 중심으로만 개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게 확산돼 나가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그때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그때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민통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전국 조직이거든요, 민통년은. 그렇죠. 가맹단체가 많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전국 조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단체 하나일 뿐이지. 근데 민통년은 이제 일종의 연맹 아닙니까? 연맹이니까 이제 부문도 이제 10개 부문이든가요? 보니까 24개 단체인데 지역 조직이 있고 부문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가 다 모여 보면은 상당히 각 분야에도 돌아가는 얘기가 종합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주로 이제 카톨릭 대전 농민회관 거기서 이제 주로 밤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방에도 돌아가는 얘기, 각 부문에도 돌아가는 얘기가 거기서는 다 종합이 되거든요. 그것이 민통년이 갖고 있는 큰 힘이고 장점이었죠. 그러니까 단지 손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보가 취합되는 그런 역할도 있었군요. 맞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87년 1월에 이제 들어서면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가 나오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27 추도대회, 33 고문추방대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보면 민통년이 그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신민당은 그렇게까지 기민하게 대응을 안 했는데
이걸 말하자면 좀 확산시켜 나가는데 민통년이 때는 내 기억 거의 아마 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민주화 시위 운동에 거의 8, 90%는 민통년이 주관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은 지역 민통년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 아우르는 예, 조직이니까. 지역 민통년에서도 또 그 조그만 지방과 또 부문이 결합해서 지역 민통년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 지역의 민주화 운동, 그 지역 민통년이 주체로 이제 시위를 했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시위나 뭐 그 운동은 거의 민통년이 다 주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과 부문이 함께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과 부문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종합할 수 있고 네. 또 그때는 토론을 많이 했어요. 막 밤새도록 토론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결정을 하면 또 일사불란하게 또 움직이고 그래서 민통년에 가입해 있지 않는 단체들도 시위를 할 때는 자기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네. 그런 공간으로 줬죠 그때.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운동에 거의는 아마 그러다가 야당이 우리하고 결합을 한 거는 호원 선언 이후에. 네. 그리고 6월 항쟁 그거 우리가 만들면서 만들기 그때, 전이죠, 전. 네. 예, 그 무렵에 이제 야당이 동교동 쪽, 상동 쪽 같이 이제 우리 나오고 또 같이 하고 뭐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일단 저 27 추도대회, 삼성 고문 추방대회 이런 건 민통년이 독자적으로 그렇죠. 예. 했고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해낼 만한 조직이 없었군요. 투쟁력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시에는 학생들도 아직 그 조직화가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2733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대중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한 86년 탄압 이제 공안정국 시작됐잖아요. 그 후에 대응을 못하고 괴멸로 막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박정철 고문 사건이 나면서부터 이제 이 처음으로 그게 아주 공개된 시민회관 앞에서 이제 공개적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 시민들도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박정철 고문 사건이라는 게 원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그때 싸운 거 갖고 이제 좀 기가 살아가지고 3.3에 한번 다시 더 하자. 네. 3.3에 더 하자 해갖고 이제 다시 더 크게 판을 벌리려고 했는데 예, 의외로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 봉쇄당해 버렸죠. 경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봉쇄가 돼가지고 지하철이 근처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버스도 못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번 3.3은 우리가 아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걸 하려니까 전국의 전경을 다 동원하는 거야. 있을 때는 서울 것만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막지는 못하는데 그걸 못 막으니까 3.3 때는 전국에 있는 전경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경이 4만 명쯤 되거든요. 전국에 있는 전경이? 전국에 있는 전경이. 한 3만 명이 왔다고요, 그 당시에. 거의 4분의 3이 다 서울 3.3 대회 하나를 막기 위해서 다 모인 겁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월 항쟁 전술을 꾸미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거기서 얻은 거예요. 왜냐면 전경의 병력 이동 상황 같은 걸 이때 알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모이는 장소에 그 근처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에 안 세우고 그냥 간다는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때 처음으로 나온 말하자면 정부의 대응책이었겠네요. 그대로 통과해서 촌에서 올라와서 여기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질이 많이 왔지. 모이는 시간도 차질이 많이 왔지. 3.3은 아주 실패했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종철 이 죽음을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탈했던 신민당이 다시 그 민통년과 이제 민주대연합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오히려 전두환의 4.13 호언선언 이게 그런 오히려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촉매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해도 정치권하고 재야운동권이 같이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가 약간 불신도 있고 같이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다가 4.13은 이제 전두환이가 정면적으로 이제 대집권을 표방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개헌 같은 거 아니야 무시하겠다고 나온 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
대중적인 정치 운동이 돼야 되겠구나. 네. 그 이제 우리 제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당은 자기들만 갖고는 또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학생 운동이나 농민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 현장에서는 더 훨씬 치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이제 함께 하는 걸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기. 신민당이 있고 민추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뭐 그때도 동교동, 상도동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 어떤 분들하고 좀 접촉을 하셨던 거예요? 주로 이제 상도동 계열은 김도경 의원, 김도경 김도경 의원님이. 의원, 네. 그 최용호 의원 아.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접촉 라인이었고요. 네. 이쪽 이제 그 동교동, 네. 동교동은 이제 그때 서른 의원, 한영애 의원, 한영애 의원. 그때 네. 의원은 아니지만 두 사람. 그 당시,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이 맞으면 서로 연결고리였었죠. 국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본을 만들었는데 국본 만드는 과정에서 좀 의견이 꼭 합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종교계 쪽에서는 좀 반대를 당시 신민당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땠습니까? 좀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쪽, 네. 카톨릭 쪽, 네. 불교 쪽, 이 세 군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원불교는 그렇게 네. 그 교세가 크지 않았었으니까요. 호원 철폐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제야단체하고 학생운동 그룹하고 종교인 쪽하고 네. 일반 시민들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하고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종교단체하고 제야 시민단체까지는 되는데 학생도 잘 안 붙이려고 그러고 네. 학생운동은 그때만 해도 이념적이고 네. 좀 뭐라 할까요? 좀 급진적이었으니까. 과격하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당은 이게 신뢰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붙고 시민단체하고 종교단체끼리만 하자 치면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운동의 성격이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전두환을 물리칠 만한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민통련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건 전두환을 이게 물리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체 모든 단체를 다 모으자, 다 하자. 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논의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우리 민통련 내부에서도 민통련을 그냥 두고 국본으로 민통련 이름을 합치느냐, 아니 민통련을 해체하고 각 단위 조직들이 민통련에 가명되어 있는 단위 조직들이 국본에 합치느냐, 개별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논의도 우리 내부에서 많았죠. 그러니까 민통련 내에서도 조금 온도차가 다 조금 있었겠네요. 지역 가명 단체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민통련 그 중앙 그 본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각 지역이나 부문의 가명 단체들이 또 생각이 다르니까 그때는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데 며칠씩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대전 가서도 뭐 며칠 밤 새우고 뭐 며칠 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이제 논의가 좀 끌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민통련 이름으로 하게 됐죠. 민통련이 통째로 들어간 거죠. 통째로 가입하게 됐죠. 국본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호원 철폐를 하려면 이제 야당하고도 결합해야 힘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야당을 참여하느냐 안 하는 그 논쟁도 또 길었고 그것도 찬성하는 조직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조직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오랜 토론 끝에 그다 하나를 합쳐서 이제 국민본부가 만들어졌다. 기독교계가 야당하고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종로 오가 쪽이. 카톨릭하고 불교 쪽은 비교적 뭐 수용하는 편이었는데 기독교계가 이제 좀 야당하고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때 거기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불교에는 민불련이라고 하는 그렇죠. 청년단체가 민통련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돌아가신 에이쿠 씨가 하셨던 그 천주교에는 천사협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들 단체가 민통련에 가입되어 있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민통련에 가입된 게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부에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당시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그 높은 뭐라 그럴까요? 말들은 서로 오래 하고 그랬지만 이게 그래도 높은 합의도와 그 열기록이 된 거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객관적인 이유가 제일 중요하지만 저는 그 주관적인 이유로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거지. 사실은 서로 이렇게 하도 부대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해진 게 저도 상당히 중요한. 인간적인 관계끼리. 그럼요. 네. 서로 뭐 논쟁은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불신하고 그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믿고 친했다는 그것도 한 10년에 걸친 이런 이제 거니까. 10년 그 투쟁 네. 민주운동을 같이 고생하고. 저력이 네. 쌓인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국 단위의 탄압을 받아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옛날 민청학년 사건이라든가 또 80년이라든가 그런 전국 단위의 탄압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도 많이 만나게 된다고요. 교도소에서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맞으면 연대망이 되는 거예요. 네. 연대망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서로 흩어져서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고 이제 생각도 같아지고 같아지고 친분도 그러면서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네. 연대망도 생기고 네. 그게 나중에 민통년이 전국 조직으로 전국 어느 교도소에 뭐 없는 데가 없었으니까 네, 가면 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다뭐 만나고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인사들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준. 또 감옥 안에서 또 투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식 투쟁, 뭐 재소자 인권 투쟁, 뭐 그래서 감옥 안에서 워밍업을 충분히 해갖고 나오니까. 네. 그 아까 이해찬 의원님 말씀하시다 말았던 그 삼산 고문추방대회에서의 그 경찰력 포위 위반. 500명 단위로 움직여요 보니까 한 부대가 경찰이 네, 정경들이 네. 한 팀이 네. 500명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4만 명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대로 말하면 한 80개 부대가 있는 거지. 500명씩이니까 한 80개 네. 부대가 있으니까 지금 전국 정경 규모가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장기표 선배가 이제 그런 걸 착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발을 묶자 옮기지 못하게 네. 3.3 때 대거 3만 명을 모아서 철통같이 하는 걸 봤으니까 네. 이 발을 묶자. 그 앞으로 시위할 적에는 모든 대학이 있는 데서 그 데모를 하든 안 하든 하겠다고 선포를 하자. 네. 그러면 500명씩은 거기 다 묶이니까. 네. 500명씩 묶이니까 안 할지라도. 네. 그 전국에 이제 대학이 그 당시만 또 한 100개 된다면 이제 한 50개 도시쯤 돼요. 전국에 대학이 있는 도시가.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 동시다발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2만 5천 명은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러네. 2만 5천 명은 묶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병력이 15,000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방어력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걸 3.3 때 우리가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6월 10일 60항장 할 때 네. 그날 전국에서 동시에 다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그때 그 서울이 먼저 뚫리지 않습니까? 네. 왜 뚫리느냐면 서울도 이제 네 군데로 나눴다고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저 동서남북과 동서남북으로 북부남부, 해가지고 네. 동쪽은 이 경희대, 한양대 이쪽이 네. 하고 북쪽은 고려대학교, 네. 서쪽은 연대, 홍대 이쪽이 하고 남쪽은 중앙대, 서울대가 하고 네. 이렇게 학생회하고도 그때는 다 연결이 돼 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쭉 뜨니까 경찰도 또 서울 경찰도 나눠져야 되니까 또 학교도 15,000명도 15,000명도 또 나눠져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방어력이 아주 취약해졌던 거죠. 그래서 60대 말하자면 그때 처음으로 또 전국 동시다발 동시다발 한 거죠. 네. 시위라고 하는 게 60대 처음으로 된 거군요. 우리 가톨릭 농민회가 이제 85년에 소몰이 시위 그때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0몇 군데예요. 20몇 군데인데. 전국에서요? 네. 네.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그 당시 음성에서 시위할 때 그 당시 민통년 사무처장이 이부영 처장이 됐었는데 야 이거 만날 깨지는구만 보다 여기 와서 이기는 걸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때 저희들도 이제 전국 이거를 이제 경험을 했고 그 이듬해에 이제 계산상으로 그래요. 가톨릭 농민회가 그때는 이제 농민운동 단체에서는 제일 컸으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똑같은 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군 조직이 35개쯤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간혹만 그렇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른 데하고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50개. 그래서 이게 나중 얘기입니다만 이제 같이 어느 날 다 같이 했는데 나중에
그 민주헌법 쟁취 국본 만들 때 저희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된 데가 그 당시 지방 정확한 기억을 못했는데 90몇 군데인데 저기 우리가 한 60군데 정도. 아, 네. 그래서 그 동시다발이라는 거는 진짜 그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묶여가지고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명망가 그룹만이 아니라 그 머리뿐만 아니라 그 아까 지역과 부문 운동이 있다면 이제 그 당시 지훈협이라고 했죠. 네. 지훈협. 네. 그 지역에 다 그렇게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지금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 정 이사장님 말씀대로 다 그 정도 이제 돼 있었던 거네요. 그 당시 80년 7년 이 당시에. 87년 호원 조치 이후에는 대학이 결합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대학이. 네, 그러니까 이쪽 제야단체만 갖고는 다 그렇죠. 동조하기는 네, 한계가 네, 있는데 이미 그때는 대학이 결합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대학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그 60 그 항쟁을 동시에 하는 걸로 이제 한 거죠. 네. 여기 그 결합했고 또 그 지역의 성직자들이 또 앞장을 서줬으니까 네, 아. 그 지역에 있는 뭐 성직자, 신부님, 뭐 대학생, 목사님, 네. 스님 네. 이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기층운동단체, 뭐 농민단체, 뭐 노동 이런 단체들이 또 결합을 해주고 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운동 가능하게 됐죠 그때. 네. 예, 전국적으로. 하긴 학생들도 이때 뭐 봄에 총학생회장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학생들도 조직이 좀 정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왔겠네요. 그래서 60을 전국 동시다발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뚫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는 바로 6.29까지는 이제 한 20일 가까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계속 이어주는데 명동성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고 우리가 한 번 더 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26일인가 언제 한 번? 60하고 그때 20몇인데 한 번 더 했죠. 26일 날. 네. 26일 날 한 번 더 하고 나서 네. 그 6.29 6.29가 나왔지. 나온 거죠. 네. 그럼 명동성당 농성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60 직후죠, 직후. 네, 직후에 나온 걸로 지금 나와가지고 나왔던데요. 이제 네.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명동을 진출을 했다가 네. 이제 그 피해가느라고 성당으로 들어간 그래서 거거든요. 일부는 60 지나고 명동성당에 농성 들어가고 네. 그때 우리 민통년 주신에서 일부는 이제 6월 26일 한 번 더 치는 거 준비하고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명동성당에 농성했던 팀이 6.16 집회 때 다 결합하죠, 그걸로. 명동성당에 있던 팀들이. 명동성당에서 네. 명동, 신세계 앞, 시청 앞, 과문이 일대로 이제 네. 다 이제 진출하기 쉬웠던 게 명동성당 농성팀이 이제 합류를 하고 네. 그래서 명동의 각 골목에서 이제 신세계 쪽으로 나오는 길을 우리가 뚫어봤죠. 네. 그런데다가 6월 18일 날인가 그쯤 되니까 체류탄이 떨어졌어요. 저도 돈이 났지. 전국에 돈도 많이 쏘아서. 네, 전국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 만들어 놓은 게 다 떨어졌는데 네. 새로 만들기 시작해도 체류탄을 건조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말리는 기간이. 네, 또 말리는 기간이 필요하군요. 네. 있어야 이제 터지는데 네. 그럼 불발탄이 되니까 그러니까 18일 날인가 19일 날 되니까 경찰이 체류탄을 못 쏘는 거예요. 없어 이제. 네. 그게 아마 그러니까 경찰 병력도 모자라고, 체류탄도 모자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두환이가 타협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 YS를 만나자고. 네네. YS를 만나자고 이제 해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며칠 날인가 거기서 만나러 갑니다. 청와대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하자. 분명히 전두환이가 사기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자칫하면 또 이제 경찰 갖고 안 되니까 군이 나온다. 응?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뭐,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바로 몇 년 전에 군이 그러니까. 나와서 정권을 나왔었잖아요. 잡은 때였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군인이 뭐 수도권 외곽에 배치했다 소문도 돌고 막- 또 그랬어. 네. 흉흉했어. 흉흉했죠. 흉흉했어. 거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80년도를 서울에서 재현시키면 이 정권은 무너진다. 네, 광주, 네. 80년을 서울에서 재현시켜야 이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걸 각오하고라도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죽을 각오를 했던 거네요, 말하자면. 그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지나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경찰들의
그리고 혼란시킨 것 중에 하나 싸움 방법이 여성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전경들 가슴에 꽃 달아주는 운동이 있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국민들 마음을 많이 얻은 네. 그런 운동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 운동권만 참여한 게 아니고 네. 넥타이 부대도 나오고 6월달 60항쟁 이후에 있어서 운동 양상은 상당히 대중적이 돼. 그렇죠. 시민들의 참여가 네. 퇴근길에 시민들 참여가 많았고 내 기억에는 6.16 할 때는 거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광화문 이 일대는 거의 경찰이 아예 저지선이 완전히 뚫렸지. 뚫렸군요. 그때 네. 원체 뭐 퇴근하는 시민들이 그 젊은 넥타이 부대들이 원체 많이 참여해주고 이래갖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뭘 권유했느냐면 자가용 크락션 올리기. 아,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불 끄기. 맞아. 네. 아파트 불 끄기. 그 다음에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네. 그거 빌딩에서 떨어뜨리기. 떨어뜨리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하든. 의사 네.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홍보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호응이 꽤 컸어요.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지금 남은 신세계에서 시청하고 광화문 종로 이 일대에 지나가는 차들은 전부 경적을 다 올렸으니까 네. 그때는 거기 아마 거기서 아마 진압하는 경찰들이 기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저 여기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 이른바 6.29 선언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7, 8월 노동자. 그 대목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네. 되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경찰 갖고는 안 되니까 네. 이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거냐, 굉장히 고민을 그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네. 그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되셔서 네, 나중에 이제 아는 나중에 거죠. 보니까. 근데 네. 소문은 돌았어 그때. 그러니까 소문 많이 네, 돌았죠. 네. 소문 돌았어. 근데 관계됐던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 네. 누구라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두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네. 이게 경찰로는 못 막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자기니까 반대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대했을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반대했다는 건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네, 얘기인데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8군 사령관이 반미가 여기서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안 된다. 80년 광주항쟁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 항쟁의 희생이 그 다음 희생을 막은 거죠. 거군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뭐 그 다음에는 바로 저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7, 8월에는 보면 이 개헌 문제라든지 대통령 선거 이 문제는 민통년이 직접 개입해 들어간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6.29 이후에는 이미 직선은 선언을 했으니까 네. 자기네들이. 네.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투쟁,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 농민운동도 적지 않았을 텐데, 이제 민통령이 주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지원하는 투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희 신문사에 계셨던 김용철 선배 글에서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9월 16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대전 가톨릭 농민의 본부에서 민통년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한 지방조직 간부가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지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이 비판적 지지 논의가 좀 공개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한번 기억나신 대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6월 항쟁으로 해서 이제 개헌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개헌 절차만 남은 거지. 그런데 이제 개헌이 되면 이제 양김이 후보로 다 나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양김이 후보로 나서면은 노태우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민통년은 뭘 할 거냐,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있다가 양김이 이제 둘이 같이 나가면 이제 노태우가 이제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두 사람 중에 하나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단일화를 할 거냐? 단일화 방법이 그럼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정책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의 민통년 노선에 더 가까운 분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지하자. 비판적 지지죠. 비판적 지지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의 역학의 균형을 하나로 몰아야 된다. 이게 둘이가 팽팽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가지고 네. 그 이제 초청 정책 토론을 했죠. 네. 그 토론의 사회를 우리 이재호 의원이 보셨죠. 네? 오전에는 YS를 먼저 했던가요? 어제 DJ를 먼저 하고 오후에 YS를 하고 YS인데 둘 다 우리 이재호 예. 의원님 그때 사회를 보셨군요. 똑같은 설문을 그때 가지고 뭐 민동연 큰 회의의 사회는 다 내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질문 사회를 이제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걸 누가 결정할 거냐. 네. 아까 말씀한 게 이제 그 회의죠. 이제 네, 거기서 네. 그럼 이걸 선택적으로 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논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논의가. 예. 네. 밤새워 이제 그 논의를 했죠. 그래서 각 참여 단체별로 또 논의를 해갖고 단체 의견을 갖고 오라 뭐 또 이래 됐지. 그러니까 그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논의가 오래 됐어요. 24개 단체가 꽤 지역 오래 부문별로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걸로. 오래 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 논의를 10번은 한 것 같아요. 10번쯤은. 그런, 10번 더 했을 거예요. 그런 논의를. 오래 했어요. 네. 비판적 지지라는 결론을 나오기까지요. 전까지. 전체 논의도 오래 했을 뿐더러 각 부문 단체도 또 논의를 또 네. 오래 했고 가명단체들이. 네. 그때 우리 가명단체가 몇 개 했죠? 24개. 24개 했네. 그 말하자면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기 전에 어떤 그 표결 절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두 그거는 이제 분을. 좀 네. 네.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하면 좀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과 부문이 이제 돌아가서 내부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다시 모인 게 뭐 10월 언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기록이 뭐 속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확한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는 이제 비판적 지지란 말은 없었을 때고 그냥 얘기할 때 뭐 특정인 뭐 지지 전략이니 그런 얘기. 그 몇몇 단체는 그 특정인 그 지지 김대중 지지 그거로 그렇게 얘기가 모였다. 그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일 많은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유보 결론을 못 내렸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결론이 이미 나왔으니까 좀 더 민주화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지고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투표 결과는 저는 모릅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발언을 하고 그 회의장을 나온 분이 그 돌아가신 개운재 선생하고 백기현 선생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그런 의사표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투표 결과는 모르는데 나중에 아마 이재호 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종로 3가 사무실에서 투표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로 3가에 모여서 24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그 표결을 한 겁니까? 예. 네. 여기 17대 7이라고 네, 나오는데 17대 7로 지금 이게 김종철 제 기억은 17대 7은 아니고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셨구나. 네. 어쨌든 비판적 지지, 특정인 지지 전략은 결국은 갈라져서 나가는 거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고 네. 어떤 노력을 하든지 하여튼 단일화 시켜야 정권 교체가 된다는 군정 종식 정권 교체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단순 소박한 신념인데 판단이고 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정치적으로는 그 실현이 안 되죠 사실은 실질적인 힘은 없으니까. 네. 민통령이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면은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민통령 정도의 힘으로는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때 과신을 한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대를 주도하면서 해와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 기존에는 야당들인데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사실 그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민통연에도 결정해서 야당에다 제시하면 두 양김씨가 아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영도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이건
얘기하기엔 좀 쑥스러운 건데 그 당시 운동원분들이 상당히 그 결과가 이제 좋게 6월 이후 그래서 전 그 자부심도 있었고 또 역사 발전에 이제 그런 뭐 신념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두 김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아이 직업 정치인 그거 됩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안 될 소리는 건데 하여튼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를 이뤄내자라는 게 큰 그 판단 근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때 단일화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실제로 김영삼 쪽으로 단일화하자고 하는 의사를 많이 갈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그때 전두환 측에서 그 직선을 받아들이고 5년 단임 그 헌법을 받아들인 거는 나중에 내가 그때 아까 우리 예찬 의원이 뭐 그때 전두환 때 들었듯이 나도 이제 그때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네들은 5년 단임 직선제 해놓으면 야당 틀림없이 다 나온다 이거야.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다 나올 거니까 우리가 노태우 하나만 내면 우리가 정권 또 잡는다 하는 계산이 그때 이미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걸 받았던 거고 야당 측에서는 뭐 5년 단임 하면 이번에 못해 다음에 또 하니까 뭐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계산이 깔렸고 그래서 그 87의 헌법이 그게 그렇게 서로 잘못했던 이해관계가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공통의 그 전망이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던 거네요. 가까웠던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아, 그때 내가 나중에 정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자기네들 근데 그랬다는 이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말하자면 아까 종로 3가에서 모여서 그때 우리는 후보 단일을 표결할 때 후보 단일을 하자는 했지. 그러니까 그 비판적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수긍을 안 하셨던 거 아니셨나요? 그렇지. 나는 단일을 하려 했지. 그러니까 우리 정 이사장님과 비슷한 우리는 입장이셨는데. 단일화를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민통연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표결해서 받아들인 거니까. 조직의 결정이니까. 그렇죠. 민통연의 의견은 결정 존중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단일화가 안 되니까 두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가서 두 분이 단일화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 후보를 단일화하는 운동을 하자. 이래서 이제 따로 하나 만들죠. 그죠. 후보 단일화. 군정종식 후보 단일화 정치 국민위원회가 뭐 만들어서 이제 국민협의회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 사무처를 맡고 이제 우리 또 그래 하고. 갈등은 또 하나 있었어요. 독자 후보론도 있었어요. 네, 그 독자 후보론도 있었죠. 네. 근데 민통연에서 독자 후보론은 그렇게 민통연이 아니고 거의 없었던 거죠. 백교환 선생이 나가서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랬던 거죠. 님이 우리 민통연에 나갔던 거 같아. 나갔어요. 그렇죠. 예. 네. 자기가 출마하시려니까 민통연에서 못하게 하고. 우리는 비판적 지지냐 후보 단일화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는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민통연 내에서는 저 백교환 선생님을 따라서 나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네요. 없죠. 네. 밖에 일부 이제 외부 단체, 민통연 그렇죠. 가명 단체 주로, 아닌 네. 단체들이 이제 초대를 해갖고 나갔지. 주로 문화운동 쪽. 문화운동 단체들이 많이 했었던 거죠. 네. 양김을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간다 그런 건 그런 아니에요. 영향 안 된다 그랬지. 그랬던 거죠. 네. 뭐 이해찬 의원님이나 우리 방 장관님 두 분은 그때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 심경은 어떠셨던 거예요? 단일화가 안 되면 어차피 이건 뭐 그렇죠. 어렵다고 이제 보니까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노선, 민통연의 그 어떤 상대적 그 민통연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그걸 하기 위해 아까 정책 토론을 했잖아요. 거고요. 네. 거기서 김대중 후보가 표를 더 많이 받고. 훨씬 많이 나왔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김대중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갖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선택을 한 거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 두 개의 견해가 나왔는데 동교동 쪽에서 무슨 얘기를 나왔냐면 사자필승론을 들고 네, 그랬었죠. 네.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서른이가 그 소리 해가지고. 서른이가 회의 때 와갖고 사자필승론 이야기했지. 네. 그 사자필승론이 그래요. 그 말이 그 되는 소리였거든. 그때 들으면. 왜냐 그러면 영남은 그렇죠. 노태우, 김영삼 YS, 표가 네. 갈라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 사자가 김영삼, 김대중, JP, 네. 오태우, 김종필 네 네. 그러니까 중천 네. 김종필로 가져가니까 호남하고 수도권의 표를 먹으면 된다. 그게 서류의 논리지. 그게 동교동 논리인지 서류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한테 와서 서류가 설파를 해서 막 네. 계속 주장하고 하다 그러니까 방 장관님은 비판적 지지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논리에 사자 필승론이 나오니까 좀 황당하셨던 건가요? 아유, 황당하지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민통연에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일도 없는데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건 난 죽어도 사퇴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걸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결국은 싸움은 백성이 하고 네. 저 결실은 정치인이 먹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우리가 민통령이 투쟁할 때는 잘했는데 그다음 정치인들하고 협상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많이 밀리지. 우리는 뭐 민주화 정치만 하면 그다음부터 다 잘 서로 상의해서 뭐 다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 직선 정치해 놓고 나서 선거 투쟁 뭐 권력 게임으로 가니까 그때는 우리 민통령이 많이 밀리지 솔직하게. 그런데다가 두 분이 지역적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한 지역이라면 또 뭐 네. 저긴데 두 분이 완전 지역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네. 그러질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노태우 6.29 선언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민통연에 언론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다 전달을 못 해. 네. 다 양심 쪽으로 양심 쪽으로 날아가지고 가니까.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지 네. 재야운동단체에 힘을 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막 매일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그랬을 텐데. 네. 여하튼 그래도 그 같은 비판적 지지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원인이 돼서 어떤 대선을 패배하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30년이 지났지만 30년 전으로 정확히 말하면 2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정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28년 전으로 돌아가도 뭐 저는 네. 저 군정조직 그 후보 단일화 그걸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너무 뭐 세밀한 겁니다만 아까 방 장관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 후보 단일화 한 사람들은 김영삼 지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사실은. 네, 그랬죠. 네. 그래 있었고 솔직하게. 그게 이제 상당히 낮은 뭐 수준의 얘기도 있고 뭐 좀 뭐 이러게 되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제가 저 정아무개 그때 뭐 저는 별건 아닌 사람이죠. 이제 우리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정성원이가 그 김영삼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이제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 만들 때 아마 난 저쪽에서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 미시아에서 돈 먹고 그거 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웃고 말았는데 네. 그 당시 뭐 사자 필승론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그 진짜 운동을 성공시킨 세력은 아닙니다만 운동의 대의에 제대로 그래도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런 현실 정치 앞에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는 난 지금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더군다나 그전에도 약간은 있었지만 그 지역이 분열돼서 지역 감정이 심화되는 건 그게 참 결정적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뭐 한 20년 이상 얼마나 지금도 해소가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당시 운동에서 했었던 분들이 전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면 이제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 후보 단일화가 꼭 되길 바랐는데 누구를 저 중심으로 한 단일화, 이제 그거로 갈라졌는데 그냥 무조건 단일화라는 건 실제로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 고인이 된 그 조용래 변호사, 제가 이제 그 당시 사무처장이고 지금 이 의원이 총무위원장이고 그 조용래 변호사가 홍보위원장이랬었는데 그때 처음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럼요. 없었을 때였고, 보람의 집회 몇 명 모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늠할 때였을 테니까.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그 열망이나 이런 건 높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하면 이미 그게 그 뭐 양김의 집회는 진짜 운집들을 했고 네. 저희들 집회에는 뭐 연세대 집회 그런데 뭐 한 7,000명 모이고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이 당이하고 참 어려운데 28년 후에도 뭐 생각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말하자면 이 단일 후보론, 네. 후보 단일화론이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단일화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어떤 논리적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잠깐 거기에서 말하자면 아까 조영래 변호사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그게 그 당시 처음으로 한번 그 얘기가 있었고 또 뭐 이제 좀 비상한 방법을 강구했다. 그게 안 됐죠. 다 됐다고만 안 되는 바람에 뭔가 하면 비상한 방법이 실명은 이제 빼놓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렇게 개입이 되고 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때 양김 그 후보를 한 군데 이제 초청을 해서 오게만 하면 어느 정도 그 후보 단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리력은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두 양반들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뭐 정보가 샜는지 어떻게 근데 다 온다 그랬던 나중에 한 분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한 분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저 두 분을 강제적으로 말하면 가둬놓고서 뭔가 안에 넣어놓고 네. 두 사람이 단일화되면 나오도록 한다고 그러면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었지 12월 우리가. 9일 하여튼 이제 두 분이 다 오신다 그러는데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이 따로 오면 이제 오시라고 그러면 그 양김은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온다 그래서 네. 이제 모 수도원으로 오시게 해서 12월 9일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군요 그때. 저희들 계산으로는 3일이면 아마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그래서 12.12 그 신군부 구테타 때 두 분이 손을 잡고 나서 우리는 단일화. 그때 성질 급한 사람이 당신 오시오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그 두 김 중에 한 분이 안 온다 그러니까 온다 그랬다가 네. 그럼 무산이 된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인신감금이기 때문에 범행에 가까운 건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적극적인 동의해서 동의하에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하느님 백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재밌네요. 네.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단일화가 얼마나 절박했느냐. 네. 왜냐면 이제 노태우가 된다는 건 군정의 연장으로 본 거니까요. 그렇죠. 응? 네. 군정의 연장으로 본 거니까 단일화가 굉장히 절박하니까 이제 별의별 이제 방안들이 다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제. 절박성만 있는 거지 정치적인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어를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좀 행사해도 결국은 제어가 안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치가 갖고 있는 힘이 일반 뭐 인권운동이나 그 시민운동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30년 전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군사 독재에 대한 투쟁 또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런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열정 이런 건 높았는데 현실 정치인들이 갖는 그 지략이라든지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투쟁성, 우리의 순수성은 좀 높았는데 그게 이제 6.29가 나고 이제 현실 정치가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역량이나 지혜가 좀 부족했고 거기에 비해서 정치를 오래 했던 기성 정치인들은 아주 능수능란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갖고 뭐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뭐냐면은요. 71년은 경선에서 후보를 뽑았잖아요. 결선 투표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의 정당이 87년도까지 육성되지가 않아서 있었던 거죠. 당내에서 경선을 치를 조건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후퇴한 거네요. 15년 동안 훨씬 정당이 후퇴를 해버린 거죠. 많이 후퇴했죠. 아니 71년도에는 대의원 선거 2등한 사람이 2등한 사람이 결선에 가서 당선돼가지고 그렇죠. 간 거 아닙니까? 이철성 씨가 저 손 들어주고. 이제 그런 정도만큼도 정당 정치가 정착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당이 정착이 안 돼 있는데
진짜 정치에는 관여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단일화를 하려니까. 네. 훈수 뜬 거지, 훈수 뜬 거지. 전혀 먹히지가 그래도 않아요. 지금 말하자면 아까 우리 이재 의원님이 그런 지혜와 역량이 우리가 그때 모자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혜와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의원님은. 지금 같으면 진짜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하나를 네. 만들어내죠. 지금 우리들 갖고 있는 역량 같으면 하나로 만들어내죠. 예, 그때는 우리 회원 이력이 빤하잖아요. 회원 이력이 반독재 투쟁밖에 한 개 더 있나요? 뭐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봤나요? 현실 정치는 다 속말로 말하면 다 도둑놈이라 그러고 다 상대도 안 할 테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성 정치인들 우리가 다 배관시하고 우리가 투쟁만 할 테니까 또 우리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서 독재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우리 자부심은 강한데 네. 강한수록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이 거부감도 높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네. 지금은 좀 잘할 것 같지, 될 것 같지. 네. 뭐 어떤 특별한 방안 같은 건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이야 뭐 토론 조금 하고 그러면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양보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가. 네. 어? 네. 그러니까 양보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양보에 대한 또 배려잖아요. 네. 이제 우선 그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뭐 내 양보도 좋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거 뭐 하지 이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지혜도 있고 뭐 역량 있지만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하나로 만들어내죠.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네. 아까 이제 여론조사 얘기인데 그 당시는 여론조사라는 게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그렇죠. 네. 뭐 다른 시장 조사나 뭐 네. 이런 데 쓰는 네. 거지 정치 여론조사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혀 안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후에 가령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때, 네. 그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안철수 때, 네. 그때는 이제 서로 당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서로 당이 완전히 다른데도 맞으면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선거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단일화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었던 때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상 이제 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당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의 룰을.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네.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맞으면 의결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의결구조를 먼저 만들도록 하고, 네.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의결구조를 먼저 동의하고 우선 당을 그 안에서 그 민통년 같으면 민통년이 심판을 봐야 되는 거지. 예? 룰을 그러니까 바로 양김씨로 하여금 바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신민당에서 통일민주당으로 아마 이름이 바뀌어 있을 때였는데 통일민주당의 안에 룰을 만드네. 룰을 만드는 역할을 맞으면 민통년이 추선을 해야죠. 네. 예.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근데 룰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분이 그렇게 있는 해갖고 일이니까. 하나로 묶어놓고 그 룰에 따르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맞으면 우리가 정당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발상을 못한 거지. 네. 그때는 그냥 도덕적인 압박만 가하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지금 뭐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의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탐욕을 가득 가져놓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양보하라? 그게 되겠나? 그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전 많이 들어요. 네. 회의적이다. 30년 돌아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정치라는 건 양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정치라고 하는 건 어차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그 양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튼 비판적 지지 하나만 가지고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봐도 뭐 지역 갈등 대표적으로 극대화됐고, 그리고 이른바 군부 독재가 완전 청산이 되지 못하고 그 세력이 상당 부분 온전해서, 뭐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양김의 분열이
맞아, 민통년 내에서도 우리 이재호 의원님과 이해찬 의원님이 같이 계셨다가 지금은 서로 이제 당을 달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분열의 결과를 또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걸 뭐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좀 과거 민통년에 참여했던 분들 또 같이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 정 이사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예. 뭐 지내놓고 보니까 제대로 일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좀 부지런히 했는데 어쨌든 뭐 반성을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좋은 일 하려고 사실 그런 건데 좋은 일을 앞세우고 아까 방 장관이 그랬는데 뭐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자기 사적 판단을 가지고 또 거리친다든지 그런 것도 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이제 솔직히 반성을 하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폐퇴들을 하고 갈라지고 지금 기억으로 저희 대전 가대령 농민회에서 이제 만나서 그때 장기표 씨하고 김근태 씨하고 저하고 또 계신 게 누군데 이제 기억이 하여튼 뭐 지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크게 반성을 진짜 하고 그때 새 운동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운동이 되긴 되지만 힘있게 안 될 거다. 그걸 하자.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네. 그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그 민통년 해소되고 이제 전민년으로 가기 전 상당히 얼마 전인데 88년쯤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좀 그러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 모임을 그만 못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교통사고 나서 우리끼리 한번 좀 하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진짜 정말 깊은 반성이 아까 뭐 탐욕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전 제일 기본이라고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삼척 원전 주민투표 관리위원장을 했거든요. 진짜 직접 민주주의 현장을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조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조서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디 가서 조서 물론 이제 광역수사대 사람들 했는데 기부금품 모집 물론 이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당한 시간 지내고 이렇게 조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말이죠. 야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그건 민주화의 후퇴다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를 꽤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그 수준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앙 정치나 이 법 집행 그런 거는 그냥 수틀리면 그냥 조사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 거기에 좀 내 탓도 확실히 있다. 물론 이제 그 권력이 잘못하고 그런 건 다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지금 또 지나간 거 가지고 너무 그럴 건 없고 그때 이해찬 우리 좀 비판적 지지 후보단에 좀 달랐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진짜 통일을 이루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특히 우리 한반도 생태 환경이 너무 나쁘고 그래가지고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거는 저는 좀 힘들다 그러는데 좋은 헌법을 만들어 7공화국을 잘 만들어서 진짜 좋은 통일된 새로운 문명국가가 나오도록 봉사하는 그런 자기가 주장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거로는 역할을 조금 하고 세상을 맞춰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 이 의원님은? 그래 우리 민통년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내 하나밖에. 김문수. 문수 민통년 그래 했지. 조금 했다. 꽤 좀 가봤지. 둘밖에 없는데 또 난 들어갈 때는 김영삼 대통령 하는 신한국가로 들어갔다 이게 가만 앉아 있는데 그냥 한나라당 됐다 새누리당 됐다 지금 왔는데 지금 정 이상 이야기한 대로 지난 날은 지난 날이라 치고
아직도 민주화도 더 남았고 또 통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하는 거는 뭐 필요하지만은 너무 지난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새로운 나라 안팎의 과제에 다시 우리가 옛날의 민통년 정신으로 좀 만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그 맹자에 보면 59비란 말이 있어요. 59비. 얼마 전에 뭐 JP가 89비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59비란 말이 있는데 59비 이런 말인데 60세가 되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59년이 다 잘못된 거다. 아, 네. 59세까지가 다 잘못된 거고 이제 60부터 다시 새로 이제 내가 시작한다. 그게 이제 사람이 늘 변화하고 진보하고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막 지난 건 어쨌든 역사의 기록에 맡기지만은 그건 지난 건 잊어버리고 남은 과제, 역사적 과제를 두고 우리가 다시 옛날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진짜 겸허하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시 좀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가 되어서 한 길로 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반성할 점도 많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폐기, 뭐 오기, 군사 독재와 싸우자 오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도 생겼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해서 옛날에 역사에 그래도 한 획을 그었던 민주화 운동의 한 자리를 잡았던 특히 민통년 출신들이 다시 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과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네. 네. 의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통년 정신이라는 게 이제 민주통일 아닙니까? 기본이 민주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일보다는 민주 쪽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죠. 우선 당장 급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건 그때는 남북 교류라는 건 뭐 어림도 못할 때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 우리 민통년은 정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그 시민단체가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경험 아닙니까? 해야 영향을 못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다면 이제 그 후에 민통년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갈라졌어요. 이제 그 언론사로 성유보나 김종철 같은 이런 분은 이제 한겨레 신문사라고 그때 이제 그 아까 말한 종로 3가 그 모임에서 앞으로 그럼 민통년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논의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현장으로 갈 사람은 현장으로 가고 언론으로 갈 사람은 언론으로 가고 여기서 말하는 게 노동이나 농민 현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으로 갈 사람은 정당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각자를 존중해 주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차라리 민통년 자체를 정당으로 전신을 시키든가 민통년 자체를 차라리 그 진보적인 정당으로 전신을 시켜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하든가 그때 논의는 각 분야로 그냥 흩어져는 거예요. 독자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독자적인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소주 한잔 하면서 노 대통령이 그러다 나는 평민당으로는 못 간다. 민주당으로 가야 내가 거기다 당선이 되지. 그래야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있지. 그러니까 이건 88년 4월 총선 직전에 전에 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민통년의 진로를 놓고 이제 논의한 끝에 이제 사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우리는 이제 저기로 가기로 한 거예요. 평민련을 만들어서 평민당으로 가기로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는 딱 좋아하기는 그 노선을 좋아하지만 지역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통일민주당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만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뭐하는 대통령까지 하고 저도 뭐 총리까지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뭐 잘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 와서 보면은 좋은 당은 못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좋은 당은. 20년,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좋은
현재의 민주당 수준밖에 못 만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때 민통년에 그 역량 가졌으면은 당을 내. 예, 좋은 당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응? 그때 다 모여가지고 그 정도의 헌신성과 국민적 신망과 지지도가 또 신망과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있었으면은 지금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양김 세력을 흡수할 수도 있었죠. 한참 더 가다 보면은 응?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당의 지도부가 이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민통년 같은 헌신성을 갖고 있는 그 당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맞은 정당으로서의 힘도 올바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통일에 관한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통일이라는 말을 민통년만 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민통년만. 그리고 민주화하고 통일은 하나라고 그때 예, 가졌지 않습니까? 예? 민주화하고 통일은 하나다. 창립 선언문에 보니까 예, 창립 선언문에 그 절이 있더라고요. 예, 네. 민주화와 통일은 하나다. 네, 하나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독재가 들어오니까 이게 남북 관계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민통년은 양당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았다고요. 그 회원들의 지적 수준이.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었고 그런 점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민노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주 작은 부분. 작은 부분, 그 중에 일부 노동 부분만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대중정당으로서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앞으로도 이제 한다면은 그런 그 민주통일의 이념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중적인 정당 이걸 만드는 게 결국은 민주통일의 민통년의 정신에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박 장관님. 저는 이게 토론회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6.29 선언 안에 노동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네. 6.29 노태우 6.29 선언 안에. 그런데 실제로 6월 항쟁에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무직 노동자들과 택시 노동자들 또는 개별 노동자들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6.29 선언에 아무 말이 없었을까? 네. 그게 이제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쌓게 만들었던 요인이고 그것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분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 그 해의 파업 건수가 3,700건이 넘어요. 그 다음 해가 2,000건쯤 돼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과정을 쳤는데 정치인들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노당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자들이 그쪽에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정성원 이사장이라 이재호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45년째 동갑내예요. 네. 뭐 현역에 해방동의, 계신 네. 분들은 얼마큼 더 정치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들 안에서 지금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레벨에 속해 있을 거라고요. 기껏 해봐야 내년에 총선에 한 번 더 나올 정도가 고작일 것이고 그러면 민통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세대는 정치인으로서의 무엇을 역할을 하기는 좀 많이 이제 때가 지난 거 아닌가.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지금 새롭게 이 운동하고 있는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것,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웠던 것을 자기들이 좀 다시 잘 점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역 의원에서 다 물러난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누군가는 현역위원회에서 은퇴한 뭐 우리보다 나이 더 많은 선배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과 함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참 한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해보는 그런 새로운 운동 방식을 모색할 때가 된 거 아닐까. 나는 아까 정성원 이사장이 봉사활동밖에 할 일이 없다.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민통년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네. 그런 선배들의 역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87년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45년 해방동의 분들은 41, 그리고 우리 이해찬 의원님은 이제 한 30대 중반 이런 나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 박영원님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군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